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단칼에 날려버린 날, 전 세계가 진짜 주목한 건 한국 방공망이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 진짜 미친 타이밍이었거든요. 2026년 2월 28일, 미 국방부가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 하나 던지면서 이란 심장부를 정밀 타격했는데, 그 결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70년 넘게 중동을 지배해온 기존 질서가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란이 완전히 미친 듯이 보복 공격을 쏟아부었거든요.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랑 드론 떼가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들을 향해 날아갔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미군 사상자 제로입니다. 딱 0명이에요. 이거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중동의 하늘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건 바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천궁II 미사일 시스템을 수조 원어치 들여와서 배치해뒀는데, 이게 이번에 실전에서 완벽하게 그 성능을 입증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기술적인 부분 좀 짚고 갈게요. 천궁II가 뭐냐면요, 요격. 고도가 15km에서 20km 사이에서 작동하는 중고고도 방공 시스템인데, 이게 그러니까 음속의 5배 속도로 날아가서 적 미사일을 직격으로 때려 맞추는 히트2킬 방식을 쓰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친 기술이냐면 그냥 근처에서 터뜨려서 파편으로 요격하는 게 아니라 탄두 자체를 직접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완전히 분해시켜버려서 지상 피해를 아예 제로로 만드는 고난도 테크닉이죠. 한화 시스템에서 만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또 어떻고요? 이란이 쏜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적하고 타격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요격 미사일을 배정하는데, 이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막의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고온 환경이랑 시야를 가리는 모래폭풍 속에서도 레이더가 멀쩡하게 작동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이건 하드웨어 내구성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까지 전부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번 공격에서 이란이 날린 미사일들은 대부분 1980년대부터 개발된 구형 스커드 미사일 계열이랑 파테우-110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 이것들이 천궁II한테는 그냥 표적용 관역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레이더가 발사 순간부터 탄도를 추적해서 정확한 요격 지점을 계산하고, 요격 미사일이 최적의 타이밍에 발사돼서 공중에서 적 미사일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이게 한두 발이 아니라 수십 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포와 공격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막아낸 거라는 점에서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여기에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자폭 드론 떼들도 있었는데, 이건 비오복합이랑 신궁 시스템이 처리했어요. 비오복합은 30mm 기관포랑 미스트랄 미사일을 결합한 자주대 공포 시스템인데, 드론 같은 작은 목표물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 대신에 훨씬 저렴한 기관포탄으로 드론대를 쓸어버리니까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거죠. 신궁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데 이것도 적외선 추적 기능이 미쳐 있어서 드론의 여론을 포착해서 정확하게 타격했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사우디랑 UAE가 한국 무기 체계를 운용하면서 현지에 한국 기술진들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팀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품은 즉시 교체하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실전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다른 나라 무기들은 고장나면 부품 오는 데만 몇 주씩 걸리는데, 한국 시스템은 몇 시간 안에 수리가 끝나니까 작전 가동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라크가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어치 천궁II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이란 공격 보고 나서 조기 도입을 엄청 서두르고 있대요. 이라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게 우리나라 운명을 바꾼 결정이었다고 극찬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산 방공망이 이제 중동 안보의 표준 규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데, 미국 방산 라인은 노후화되어서 생산량을 못 늘리고 있고, 유럽은 애초에 대량 생산 능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창원, 거제, 울산에 있는 공장들이 24시간 풀가동 돌리면서 엄청난 물량을 찍어내고 있어요.
현대전이 뭐냐면 결국 누가 더 빠르고 더 많이 무기를 생산하느냐의 싸움인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정밀유도 무기부터 시작해서 K9 자주포, 155mm 포탄, 천궁 미사일까지.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은 이제 서방 세계 안보의 최후 보루가 되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한국산 포탄이 엄청나게 공급되면서 전세를 바꿨는데, 이번 중동 사태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이 한국한테 무기를 사는 대가로 뭘 주는지 아세요?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랑 수소 에너지 협력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전략적으로 미친 거래인 게, 무기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국가의 에너지 생명줄을 쥐는 지렛대가 된 거거든요. 사우디가 우리한테 원유를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대신에 우리는 사우디의 하늘을 지켜주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윈윈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란 내부 상황 좀 볼까요?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나서 테헤란 거리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이란 정부는 애도 기간 선포하고 난리였는데 정작 시민들은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 하메네이 사망 축하 영상이 미친 듯이 확산되고, 과거 라이시 대통령 죽었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테헤란은 행복하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딩 됐죠. 밤마다 건물 옥상에서 들리던 독재자에게 죽음을 구호가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는 희망의 노래로 바뀌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란 국민들은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억압해온 신권 독재 체제에서 해방되는 걸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거든요. 히잡 시위 이후에 숨죽이고 있던 이란 여성들이 이제 당당하게 거리로 나와서 히잡을 벗어던지고 있고,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강경파랑 온건파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내부 분열이 심각하대요.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미사일이 고작 종이 호랑이였냐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수백 발을 쏘았는데도 미군 사상자가 0명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군부의 무능함에 실망한 거예요. 국제사회 반응도 완전히 갈라졌거든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축제 분위기죠. 네타냐후 총리가 중동의 암덩어리라 제거됐다면서 헤즈볼라랑 하마스 소탕 작전을 예고하고 있고, 이스라엘 시민들은 거리에서 성족이랑 이스라엘 국기 흔들면서 승리 파티 벌이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랑 중국은 당혹감 감추지 못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는 중동에서 유일한 우방을 잃게 생겼으니까 미국 행동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짓거리들 때문에 명분이 제로예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에너지 공급망 혼란 우려하면서 중재자 역할 자처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실행력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태고요. 독일이랑 프랑스는 전쟁 확대 우려하면서 우회적으로 걱정만 하고 있는데, 영국은 미국 결단을 전폭 지지하면서 대이란 추가 제재 동참 선언했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북유럽 국가들이 이번 사태 보고 나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성능에 완전히 꽂혀서 긴급 도입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대요. 실전 검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아무리 시험장에서 성능 테스트 잘해도 실제 전쟁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 무기는 이번에 실전에서 완벽하게 그 능력을 입증해버린 거예요. 아랍권 국가들도 겉으로는 같은 이슬람 형제국 지도자 죽었다고 애도 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란 간섭에서 벗어나게 된 거 내심 반기고 있어요. 사우디랑 UAE는 이 기회에 후티 반군 같은 이란 대리 세력들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새로운 전략 짜고 있고요. 우리 정부 대응도 완전 칼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외교부가 사건 발생 직후에 테헤란 주재 대사관 포함해서 중동 전역에 최고 경계 태세 발령했고, 현지 교민 안전 확보 위해서 비상대책 즉각 가동했어요. 대사관에서 실시간 비상 연락망으로 교민 위치 파악하고, 유사시에는 육로로 인근 국가 대피하거나 전세기 긴급 투입하는 시나리오까지 다 점검했대요. UAE에 주둔 중인 아크 부대는 현지 군과 협력 체계 더 강화하면서 경계 수준 대폭 격상했고,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도 초비상 근무 체제 돌입해서 우리 상선들 안전 항해에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국민 보호하는 정부의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현지에서는 한국 기술진들이 땀 흘리면서 시스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고장난 부품 즉시 교체하고 시스템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한국 특유의 서비스 정신이 무기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다른 나라 무기들은 고장나면 현지 기술진이 제대로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본사에서 직접 기술진 파견해서 완벽하게 관리하니까 신뢰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중동의 하늘을 지켜낸 건 화려한 외교 수사나 거창한 단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정밀한 기술력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기술, 패권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천궁II가 이란 미사일 완벽하게 요격해낸 이 사건은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스스로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한 축을 담당하며 생존할 수 있다는 신호탄인 거거든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앞에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사막의 거친 먼지 속에서도 끝내 적을 찾아내는 레이더처럼 우리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포착해내야 하는 거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논할 자격이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완벽하게 증명해줬어요. 대한민국 기술은 이제 평화를 지켜내는 전 세계 표준이 될 거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기술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그 가치를 계속 증명해 나갈 거고 중동 하늘에서 빛난 한국 기술력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 거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입과 손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질 거고 우리 안보 표준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인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군과 기업, 정부가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낸 이 놀라운 성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고 다가올 미래에도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평화의 수호자로서 그 위상을 드높일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의 힘을 믿고 나아갈 때 진정한 국익과 평화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이번 중동 사태가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요. 끝없이 발전하는 방산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역량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더욱 찬란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의 중심에서 빛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면모라고 할 수 있고 한국 방공망이 중동 하늘을 지켰듯이 우리의 지혜와 용기가 대한민국 앞날을 밝게 비춰줄 거라고 확신해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을 뿐이에요. 한국이 만드는 방공망이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전 세계에 각인시켰거든요. 미국이 작전을 주도했지만 실제로 미사일을 막아낸 건 한국 기술이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한국 천궁II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히트2킬 방식의 요격 기술은 미국 패트리어트가 근접 신관 방식으로 요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정교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탄두를 직접 박살내버리니까 요격 실패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파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죠. 한화 시스템 레이더 기술도 진짜 미쳤는데 이게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라서 기존 기계식 레이더처럼 안테나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면서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스캔할 수 있고 수십 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각각에 대한 위협도를 평가해서 요격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게 입증되면서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이미 K 전차랑 K9 자주포, 천궁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했고 노르웨이, 핀란드, 체코, 루마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도 줄 서서 한국 무기 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냉전 시대부터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로 양분되어 있던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능까지 검증된 진짜 탑티어 무기 생산국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사우디랑 UAE 같은 산유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도 명확해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정치적 제약이 많거든요. 의회 승인 받아야 하고 인권 문제 거론되면 수출 막히고 이런 식이죠. 근데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 좋고 기술 이전도 유연하게 해주고 유지보수 서비스도 완벽하니까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 도입하면서 같이 요구하는 게 기술 이전이랑 현지 생산인데 한국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UAE에 K9 자주포 현지 생산 라인 설립해주고 사우디에도 방산협력센터 만들어주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무기만 팔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나라 방위 산업 전체를 한국 시스템으로 표준화시키는 거거든요. 한번 한국 무기 체계로 군대를 구축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한테 계속 부품 사고 업그레이드 받아야 하니까 엄청난 장기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예요. 더 나아가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 할수록 그 지역에서 한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같이 커지는 거죠. 안보를 한국한테 의존하게 되니까 에너지 협력이든 경제 협력이든 한국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방산 기업들이 창원이랑 거제에서 24시간 풀가동으로 생산하고 있는데도 주물량을 다 못 맞추고 있대요. 특히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은 냉전 끝나고 나서 방산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했어요. 평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방산 투자를 줄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산량 늘리려고 해도 공장 재가동하는 데만 몇 년씩 걸리는 상황이죠. 근데 한국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계속 방산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왔고 이게 지금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된 거예요. K9 자주포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700문 이상 판매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글로벌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등등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K9를 운용하고 있어요. 천국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 48억 달러, UAE 35억 달러, 이라크 28억 달러 계약하면서 총 100억 달러가 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규모죠. 이게 단순히 돈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동 안보 구조 자체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번 이란 공격 사태로 실정 검증까지 완료되면서 앞으로 천궁 시스템 추가 주문이 쇄도할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이에요. 실제로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같은 중동 국가들이 도입 검토하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도 러시아 위협 때문에 방공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 한국 시스템에 관심 엄청 많거든요. KF-21 전투기도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도 수출 전망이 밝아요.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 표명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폴란드도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때문에 방산 기술 개발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 기업들이 축적한 반도체랑 센서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탄탄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정부가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이고, 넷째는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소들이 군함 건조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해군력까지 강화됐다는 거죠. 특히나 한국형 구축함이랑 잠수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방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해군 무기 체계도 같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UAE가 한국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사우디도 잠수함 기술 협력을 요청했거든요. 방산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국내 경제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기고 있어요. 방산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협력 업체들도 덩달아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창원 같은 경우는 방산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집적해 있고
고급 엔지니어들이 몰려들면서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 개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은 빠른 개발 속도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무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20년씩 걸리는데 한국은 5년 안에 개발하고 양산까지 들어가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관료주의가 덜하고 의사결정이 빠르며 민간 기업의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군사 개발에도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